편안하셨죠? 이번에는 무기체계 제5장 함정 무기체계에 대한 이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 텐데, 지난주에 어떤 그 무기가 우리나라에서 출시됐는지 여러분들 아마 그 방송에서 아마 그 보았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아마 이제 금요일 날 수업이기 때문에 목요일 정도는 이제 이렇게 강의 영상을 이제 촬영을 하고 녹화를 하는데, 아마 이제 9일 날 출시가 됐기 때문에 또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한 역사적인 우리나라의 어떤 전투기, 차세대 전투기가 이제 출시되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잠깐만 먼저 설명을 하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X 이제 전투기가 지난달이 아니죠. 요번 그 4월 9일 날 출고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해서 한 8조 8천억이 투입되는 이런 초대형 사업이 우리가 이제 진행됐던 이런 사업인데,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나오기 전에도 문제도 많이 있었고, 미국에서 기술 전수를 안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그러한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전투기가 생산되기까지는 참 우리나라의 이제 앞으로의 전투기 생산이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 라는 것에서 큰 우리가 의미를 갖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1단계에서는 뭘 하냐면, 기본 비행 성능과 공대공 전투 능력을 이제 구비해서 이제 2026년까지 이제 그것을 완성하는 이러한 목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런 내용들을 한번 인터넷상에서 그다음에 한번 살펴봐서 이게 어떤 측면으로 갈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방사청에서 발표한 건 뭐냐면, 이제 오늘 이제 2026년까지 총 4년간에 걸쳐서 총 2,200여의 어떤 그 비행 횟수를 통해서 이런 비행 시험을 마친 뒤에 본격적으로 이제 한 120대 양산을 돌입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산 비용은 약 한 10조 원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 그 양산 단계까지 마칠 경우 18조 한 6천억 정도가 투입되는 정말 당군일의 최대의 무기 이런 사업을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무기가 이제 전투기가 어떻게 발전돼 가느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처음이 만들기가 어렵지 그 처음만 만들면 얼마나 이제 또 응용을 해서 여러 가지 전투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의미가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차세대 전투기가 이렇게 개발이 되고 이제는 출정식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뜻깊게 생각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강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5장 함정무기 체계입니다. 그래서 제1절 우리가 개요서부터 잠수함의 체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잠수정은 우리가 일단 해군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번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한번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군의 임무는 뭐냐면, 국가 이익을 보호하고 국가 안보를 유지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시의 임무와 평시의 임무는 그럼 어떤 것이 있느냐? 먼저 한번 평시의 임무를 살펴보면, 전쟁을 억제하고 그다음에 해양 주도권 및 권익을 보호하고 대외 정책 지원 및 국위 선양을 기여하는 데 있으며, 전시에는 이 해양을 통제하고 또한 군사력을 투사해서 해상 교통 보호 임무를 수행하는 이러한 전시 임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군의 역할은 전쟁의 억제서부터 어떤 국익 증진 등 이런 것들의 어떤 다섯 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강력한 어떤 이 해군력 보유를 통해서 전쟁을 억제하고, 또한 유사시 합동연합작전을 통해서 국가를 방위하는 데 있고, 그 다음에 해양 주권과 해양 영토를 수호하기 위해서 여기는 해상 무역이라든지 어선, 그 다음에 해양 탐사, 자원 탐사, 어떤 개발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하고 보호하는 이러한 임무를 하고 있고, 또한 해적 및 해상이라든지 이런 국제 범죄 등 해상 위협에 공동 대응을 통해서
국가 위상을 제고하고 그다음에 도선 주민들에 대한 어떤 행정이라든지 의료 지원, 그다음에 해양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 생활의 향상과 보호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함정이란 무엇을 얘기하느냐라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정이라는 것은 해군이 사용하는 어떤 무기 체계, 이 무기 체계를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력과 무장을 탑재하고 그다음에 전투 및 전투 지원 임무 수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선박이 있고 그다음에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모든 배를 여기는 함정 또는 군함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함정은 주로 전투함과 그다음에 지원함으로 우리가 구분하는데 여기 구체적인 설명은 뒷장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함정 무기의 기능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정 무기의 기능은 첫 번째 전투 능력입니다. 자, 적을 공격하거나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어떤 이런 무장과 그다음에 기동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군함의 어떤 속력, 내해성, 안정성, 기민성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해성은 육지에서 여기에서는 어떤 건지는 여러 특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투 지속 능력으로서 자, 군함이 기지를 출발해서 작전을 계속할 수 있는 작전의 어떤 계속 능력을 여기에는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방어력인데 적의 공격 효과를 무효로 하거나 또한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여기에는 함정 무기 체계의 어떤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전투함은 어떤 것이 있느냐면 자, 직접 전투에 참여하는 함정을 우리가 전투함이라고 하고 지원함은 전투에 사용하는 전투 장비라든지 탄약, 물자, 병력 이런 것들을 수송하거나 후속 지원 임무를 담당하는 것을 우리가 지원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군함을 우리가 또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군함의 크기는 여기에서는 어떤 배수 톤수로 여기서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배수 톤수라는 것은 자, 군함 자체의 어떤 함상하고 함내에 적재된 이 모든 이 정비품의 총량을 우리가 여기서는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 만재 배수량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군함의 전체적인 어떤 그런 여기는 함상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그 정비품을 여기는 포함한 이 만재 배수량을 포함하를 기준으로 해서 500톤 이상을 여기는 함이라고 하고 이하를 정이라고 우리가 분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전투함은 200톤급에서 1000톤급 이거에 되니까 함이라고 하죠. 이상의 함정을 우리가 전투함이라고 하고 이 고속정은 배수량이 200톤급이로서 주로 불법 어로 감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고속정이라고 사용하고 있고 초계함은 1000톤급의 어떤 내외로서 여기는 연안경비라든지 초계 임무와 같은 이런 작전을 수행하는 군함을 초계함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호위함은 1500에서 4000톤급으로서 유사시 연안 전투에 투입돼서 여기는 사용하는 것이고요. 구축함은 4000에서 10,000톤급 여기에서는 어떤 대공이라든지 대잠 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주력 전투함을 우리가 여기에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군 작전의 어떤 구분으로서 해군 작전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군 작전에는 대함 작전에서부터 여기는 평화 작전까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여기서 보면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NLL 작전을 많이 얘기합니다. 이 NLL은 국방 한계선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중국에서 NLL을 침투를 해가지고 뭐 군사 훈련을 한다든지 뭐 살짝 넘어가면서 우리를 뭐 약 올리는 것도 아니지만 실제로 보면 그런 현상들을 자꾸 이제 볼 수 있는데 이는 국방 한계선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대함 작전은 뭐냐면 자, 여기에서는 아군의 해양 사용을 거부하는 이에 적의 수상 전투 세력이라든지 군수 지원 이런 선박 등을 파괴한다든지 또는 무력화시키는 작전을 우리가 대함 작전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대잠 작전은 여기에서는 적 잠수함이
자유로운 활동을 거부하고 조기에 색출, 경멸함으로써 적의 잠수함 공격으로부터 우군 함정이라든지 선박 항구 이런 것들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해상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작전을 우리가 대잠 작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공 작전은 여기에는 어떤 공중 비행체를 조기에 탐지하고 식별해서 파괴 또는 무력화시키는 작전을 우리가 대공 작전이라고 할 수 있고, 상륙 작전은 해상으로부터 육상에 어떤 군사력을 투사해서 적 지역 확보라든지 특정 지역 사용 거부를 하는 작전을 우리가 상륙 작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수함 작전은 여기에서는 적 수상함 및 잠수함을 탐색하여 식별 및 공격하고 적 항구를 붕괴해서 적 육상 해상 표적을 타격하는 이러한 작전을 우리가 잠수함 작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특수작전입니다. 특수작전은 여기에는 적 지역에 은밀히 침투해서 이 정보라든지 첩보를 획득하고 그 다음에 주요 표적의 화력을 유도해서 타격 및 화력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상륙작전 시 해안경찰이라든지 장애물 이런 것들을 그 수중길에 제거를 하고 해상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는 작전을 우리가 특수작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뢰작전은 이 기뢰를 부설하거나 제거하는 작전을 우리가 기뢰작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탐색 및 구조작전은 여기에서는 위험지역에 있는 우군과 어떤 국민의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는 뭐냐면 해상 조난이라든지 선박, 항공기, 그 다음에 잠수함 이런 것들을 탐색 및 구조하는 작전을 우리가 여기는 탐색 및 구조작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아덴맹의 여명작전 뭐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NLL 작전은 국방한계선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북한의 무력을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이 도발 시 이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격퇴하고 여기에는 격퇴하기 위한 이러한 수행하는 작전을 우리가 NLA 작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다음에는 이제 평화작전인데 어떤 유엔이라든지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평화를 정착하고 그다음에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이러한 것들을 수행하는 임무를 평화작전이라고 하고 있고, 또 합동작전이라든지 평화유지작전, 평화강제작전, 평화구축 및 인도작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화작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함정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정의 역사는 자, 문헌상으로는 자,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이런 어떤 그 해상 전투 기록은 문헌상으로서 최고 해상 전투를 우리가 기록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자, 위시조선과 그다음에 한나라 수군의 어떤 해상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 시대에는 서구로가 동해안에 창궐하는 어떤 왜구의 대선단을 사도 해상에서 화공으로 요격해서 섬멸한 사도 대첩 기록이 이제 남아 있고, 그다음에 강개토왕은 친히 수군을 지휘하여 백제를 공격해서 53성과 700촌을 빼앗고, 그다음에 황해도 근해에서 침입한 왜군의 어떤 선단을 격파해서 이제는 고구려가 동북아 지역에서 해상 강국의 어떤 절정기를 이루는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서 삼국 시대에는 우리의 어떤 선조들은 수많은 해적을 치렀고, 그 다음에 한반도의 어떤 지리적 여건상 중국 대륙과의 어떤 교류와 일본과의 어떤 교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상 활동이 여기는 활발히 이루어지는 이러한 삼국 시대의 해전 활동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고려는 여기에서는 자, 우리나라의 어떤 군선 역사에 가장 많은 발명을 남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조 왕건이 후삼국 통일을 위해서 이제 해전에서 사용했던 이 누선은 큰 누각이 있는 어떤 대형 이런 그 군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자, 동요진의 해상 침략을 격퇴하기 위해서 건조된 이런 어떤 과선, 이런 가선은 누선보다도 고속이고 선면에 철각을 꽂아서 적선을 파괴하는 어떤 특수한 어떤 이런 군선의 하포를 장비한 이런 이런 어떤 그 군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조선 초기에는 보면
자, 군선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어떤 군선을 여기는 건조하게 됐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는 이제 그 조선 초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그 태조 이제 이성계 직후부터 수군의 어떤 그런 그 군제 정비를 이렇게 통해서 조선 초기에 이제 군선 제도를 확립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대 군함의 어떤 출발은 언제였었느냐면 1945년 11월 10일, 이게 어떤 일이냐면 해군 창설입니다. 해군의 그 창설이 있는데, 자, 해군의 모체가 되는 해방병단이 창설된 때부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해상 경비 업무를 개시할 때는 군함 5척과 약간의 어떤 상륙 규정으로 진해와 인천 근해에서 소규모 해상 경비를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현대 군산 군함의 어떤 건조 효시는 언제였냐면 1946년 해군 공창에서 이제 충무 공정의 건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1946년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군함을 우리 기술과 힘으로 건조하기 시작한 것은 이제 국민이 낸 방위성금으로 이 고속정을 건조해서 이제 취역시킨 것이 언제냐면 1972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80년도에는 한국형 구축함과 이제 건조에 이어서 또한 1982년에는 한국형 초계 전투함을 건조해서 취역시킴으로써 여기에서는 이제 고속정, 구축함, 초계 전투함, 그 다음에 어떤 모든 군함을 한국 해역의 특성에 맞게 이제 한국형으로 개조하고 개발하는 이런 실전에 배치하는 이러한 이제 상태가 현대 군함의 어떤 건조의 효시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함정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이제 우리나라 함정을 언제 가져왔냐면, 자, 미국으로 퇴역한 함정을 사들여서 최초로 도입한 백두산함입니다. 그래서 6.25 전쟁 때 인민군 600명을 실은 이제 북한 증기 증선선을 부산 인근 앞바다에서 이제 격침하게 되고요. 60년대에 들어서는 어떻게 했냐면, 자, 미국으로부터 사들이는 이츠 구축함 충무함을 배치하게 됐고, 처음으로 전투함정급 3,000톤이 되는 이 이제 충무금을 보유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0년대에 들어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제 70년대에 72년도부터 이제 방위성급을 내면서부터 이제 시작된 거죠. 자주국방에 기치해서 본격적인 이제 국산의 함정이 도입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학생호라는 이 고속정 자체를 이제 건조하게 되고요. 80년대 들어서는 이제 처음으로 실질적으로 보면 처음으로 본격적인 재래식 잠수함 보유국이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80년대 들어서서 90년대 들어서서 이제 한국형 구축함, 간계토함 같은 이러한 것들이 이제 건조가 되고요. 2000년대 들어서는 한국형 구축함, 충무공 이순신함, 세종대함함 이런 것들 이러한 어떤 잠수함이 이제 건조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역사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서양에서는 서양의 어떤 역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서양은 자, 수상 전투를 목적으로 특수한 배치를 처음으로 시작한 것은 누구냐 하면 여기에서는 이집트인, 여기는 이집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어떤 이런 규모로 사용하게 된 것은 이제 페니키안이고, 그 다음에 그 뒤로 이제 그리스, 로마 이런 거를 이어받아서 선체가 어떻게 되면 차츰 이제 대형화되는 이러한 시대가 이제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무렵에 군함의 특성은 뭐였었냐 하면 여기에서는 노를 배전에 늘어놓고 노예라든지 제인이 이런 적게한 돛을 이러한 적게하는 이런 어떤 그런 배전이 이렇게 여기에 놀려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이제 닷을 순풍할 때 활용하는 이 닷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초체의 배가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제 갤리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갤리라는 것들의 형상인데, 이 갤리는 뱃머리에 청동으로 꾸민 이 램이라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것을 장착해서 지중해에서 이제 활동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 바이킹선은 자 노르만인이 제작하고 북유럽 및 지중해에서 활동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노를 중요한 추진 수단으로 삼은 어떤 갤리선과는 같았으나 단단하고 향양성과 속력이 여기다 뛰어나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세기, 16세기 이제 이렇게 대항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시대는 어떠냐 그랬었냐면
여기에는 자, 다양한 시대로 접어들면서 미지의 세계로 가는 항해가 이제 활발하게 여기는 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전열함이라든지 프리키템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능적인 군함의 분화가 이제 일어나는 시대가 이제 15, 16세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이후에는 여기에서는 자, 해상전 양상이 이제는 어떻게 달라지냐면 미소 두 나라가 대립하였다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미국은 잠수함을 주로 했고 소련의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함정을 주요하게 여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플리킷이라든지 구축함 이런 건 대잠전병을 위주로 여기에서는 이제 건축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도 보지만은 여기에서 보면 미국과 소련의 어떤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어떤 함정들이 계속적으로 여기에서는 이제 개발되고 사용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이 그 수상함의 어떤 체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상함은 우리가 먼저도 한번 함정은 그 함내에 적재된 모든 어떤 장비량, 총 이런 중량을 포함해서 500톤이 넘어가면은 함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500톤 이하면은 우리가 여기에서는 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먼저 앞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500톤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수상함은 뭐냐면 여기는 전투함으로서 기뢰전함, 상륙함, 지원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잠수함 정은 잠수함, 잠수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져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투 근무 지원은 뭐 경비정, 수송정, 군수지원병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고 함정 전투 체계는 호위함 전투 체계, 구축함 전투 체계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해상 전투 지원은 여기서는 함정 사격 통제 정비로서부터 뭐 예를 들어서 군함 및 구명 장비 이런 기타 지원 장비들이 우리가 갖춰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서 전투함은 항공모함, 순항함, 구축함, 호위함, 초기함, 고속정 이런 것들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수상함입니다. 수상함. 자, 이 수상함은 해상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투 장비 및 어떤 무기 체계를 탑재하고 여기에서는 승조원이 탑승해서 운영하는 어떤 무기 체계를 우리가 여기에서는 수상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수상함의 분류는 어떻게 우리가 분류해 보냐 하면은 작전 임무에 따라서 항공모함, 전투함, 고속정, 상륙함, 뭐 기뢰전함, 지원함 이런 것들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전투함은 함의 크기라든지 임무에 따라서 여기에서는 순항함부터 구축함, 호위함, 초기함 이런 것들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상함의 종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전투함과 우리가 이제 지원함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전투함은 여기에서는 항공모함입니다. 3만 톤급 이하하고 그다음에 이하 그래서 경모함 항공정, 경항공모함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 하면은 여기에는 이제 항공모함이 탑재되어 있어서 이착륙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자체에서 정비나 보급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통신시설도 가능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바다 위에 비행장 역할을 하는 군함을 우리가 항공모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북한 쪽에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떤 상태가 좀 이렇게 보면 좀 안 좋다. 그리고 이제 뭐 전선 쪽 이렇게 어떤 군사 분계선 쪽으로 이런 어떤 그 군비를 그런 그 화력을 집중한다든지 이런 어떤 것들을 배치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표출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런 미국 쪽에서 이렇게 보면 항공모함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일본 쪽이나 그다음에 오키나와 쪽 이런 쪽 이제 그렇죠? 오키나와 쪽 이런 쪽으로 해서 쭉 이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왜 그러면 이게 이제 오는 것을 좀 겁내냐 하면 여기에는 뭐 수백 개의 어떤 그런 그 수십 대의 비행기가 정착되어 있고 이런 모든 시설을 갖춘 이런 장비들이 같이 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미군 이런 것들이 항공모함이 떴다 그러면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북한도 이제 조심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순항함은 1톤급 이상으로서 이제 원거리 단독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해군은 어떤 미보유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고 있죠. 자, 구축함은 3,000에서 우리가 10,000톤급 이렇게 구축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 여기는 대공, 대함, 대작전함 이런 것들을 독자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어떤 면에서는 다목적 전투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보면 역사적 인물과 호국 인물을 인물을 이름으로 해서 명명을 했는데 그래서 강개토항, 뭐 대왕함, 충무공, 이순신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축함을 건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는 호위함이라고 해서 프리킷함인데 여기는 1,500에서 3,000톤급으로서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호위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것들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연안의 대공작전이라든지 대잠적기에는 신속하게 투입하기 위해서 이런 호위함을 우리가 구축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기함은 자 이제 1,000톤 내외로서 저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기습 공격에 대비해서 연안 경비라든지 초기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톤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떤 기동력에서는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초기함은 이런 어떤 경비라든지 초기의 임무를 맡기는 그런 쪽에서 여기에서는 이제 1,000톤급 내외로 이제 이용하고 있고요. 또 고속정은 200에서 500톤 이런 내외로서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는 기동력 이러다 보니까 기동력이 뛰어나서 근접 전투에 유리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뭐 중국에 요즘 보면은 이제 서해안으로 이제 불법 중국의 어떤 어획선들이 좀 많이 이렇게 들어와서 포획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중국 어선을 포획하기 위한 어떤 기동성이 뛰어나고 근접 전투가 가능한 그다음에 미립국을 감시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기동력이 뛰어난 고속정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지원함입니다. 이제 상륙전함인데 여기서는 9,000에서 이제 2,005만 톤급을 우리가 이제 이 지원함을 운영하는데 여기에서는 상륙 작전을 어떤 지원하는 여기는 지휘 통제, 병력 수송, 군수 보급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전쟁 이외에 어떤 다목적 지원 임무를 수행한다고 우리가 보면 될 수 있습니다. 자, 기뢰전함은 여기서는 400에서 3,000톤급 우리가 배수량을 가지고 운영하는 건데 여기에는 뭐 기뢰를 부설한다든지 그다음에 제거한다든지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뭐 탐색을 하고 여기는 어떤 그 제거하는 이런 임무들을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지뢰전함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하면 2,000에서 4,000톤급으로서 자 여기에서는 해상 작전을 위한 유류라든지 식품 그다음에 탄약, 수리부속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해난 구조함이라든지 병원선 이런 것들을 임무를 수행한다고 우리가 보면 될 수 있습니다. 자, 전투함의 종류는 그래서 여기는 순환함, 구축함, 호위함, 초기함 우리가 고속정 이렇게 해서 전투함은 이런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는 톤급은 뭐 이렇게 순양함은 1,000톤급이 만톤이죠. 만톤급 이상을 해서 여기는 원거리 단독 임무 수행이 가능하고 이제 한국은 보유하고 있지 않고요. 구축함은 아까도 말씀드리겠지만 다양한 임무 수행을 위해서 규모 역량이 확대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적 인물과 어떤 호국 인물 이름을 따서 강개토항, 대왕함, 뭐 충무공, 이순신함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호위함은 여기에서는 수송함, 그다음에 상륙호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연안에서 일어나는 작전을 펼 때 사용한 임무를 하고 있고요. 초기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의 기습에 대비한 연안 경비라든지 초기 임무 이런 것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함들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고속정은 이 기동력이 뛰어나서 근접 전투라든지 일단 불법 어로 미립국 감시 이런 걸 때 우리가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수상함 이제 체계인데 이 수상함 여기에서는 이제 그 항공모함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항공모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인 거죠. 항공모함은 전투기를 탑재하고 여기에서는 전투기를 탑재하고 이착륙시킬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비라든지 그다음에 보급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항공관제 통신시설 이런 것들을 어떤 기지시설을 완비해서 수상하고 그다음에 이동항공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어떤 군함을 우리가 항공모함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항공모함에는 이 전투기뿐만 아니라 여러 각종 뭐 탄약이라든지 지원시설 이런 것들을 싣고 운행을 하기 때문에 가끔씩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에 어떤 이상기류가 있다 그러면 뭐 일본의 오키나와라든지 그다음에 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항공모함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뜬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항공모함은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전투기를 탑재하고 해동 기동 부대의 어떤 중심 세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모형은 어떤 모형의 분류는 뭐 추진 동력을 기준으로 해서 뭐 디젤 전기 추진 여기 항공모함이 있고, 그다음에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크기는 대형 항모는 8만 톤급 이상, 중형은 4만 톤급 이상, 소형은 3만 톤급 이하, 뭐 이렇게 해서 여기는 항공모함의 어떤 크기의 기준을 나누고 있고요. 이렇게 크다 보니까 사실 미국과 영국 등 어떤 10개국이 보유하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그렇게 많은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뭐 보면은 여기서 보면 중국, 그다음에 뭐 우습게도 보면 여기 보니까 태국도 보유하고 있거든요. 태국도 보유하고 있고, 일본은 이제 경모함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경항모 이런 것들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항공모함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30노트 이상의 어떤 고속 항해가 가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 작전 능력과 내성이 구비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것이 뜨면 한꺼번에 여기에는 사실은 이제 공격을 못하지요. 이런 어떤 그런 비행기 또는 전투기부터 이렇게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쉽게 공격을 못하는 이런 현상이 되고 있죠. 그다음에 항공기 탑재라든지 단독 정비 능력이 어떤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냐면, 자, 방어적 특성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공격적 특성이 강조됨에 따라서 이 항공기 작전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규모로서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자꾸 대형화 추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항공기가 이 대형화 추세를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 대형화 추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참고 사항으로서 이제 항공 모양의 분류는 이제 뭐 탑재기와 운영 방법에 따라서 여기서는 초대형 항공 모양, 중형 항공 모양, 구식 항공 모양, 그다음에 이제 Vstall 그 항공 모양, 헬기 항공 모양,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그런 발전 추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자, 비행 갑판이나 경락고의 어떤 대형화로 인해서 이 착륙 시 상호 간섭을 어떤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상부 구조물의 소형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모든 어떤 그런 이런 전투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스텔스화돼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기식 항공기와 사출 장비 개발 등을 어떤 추진하는 이런 쪽으로서 이제는 이런 어떤 그 항공모함이 이제 발전돼 가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순양함인데, 자, 이 순양함은 여기서 보면, 자, 이제 어떤 면에서는 전함과 어떤 구축함의 어떤 중간급인 이 다목적 전투함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순항거리가 길고,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이 속력이 어떤 면에서는 고속인 것이 우리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함보다 빠른 기동력과 구축함보다는 우수한 이러한 전투력을 지킨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군함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양함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함대의 소속 또는 어떤 면에서는 단독 작전의 수행이 가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도탄 순양함과 방공 순양함, 뭐 대잠 순양탄 이런 것들로 구분될 수 있다는 거고요. 이제 순양함의 명칭은 19세기 우리가 보면 여기에서는 19세기 대서양을 왕복하면서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에 이제 기인한 것이 우리가 순양함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양함은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운영 개념을 보면, 자, 일반적으로 항공모함과 전투단이 어떤 그 방어 임무 수행을 하고 있고 상륙 작전을 지원하는 이러한 어떤 그 운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생 함대의 기함을 통해서 대잠수함 작전과 그다음에 미사일, 그다음에 수상함 공격 등 이런 독자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한 이런 것들이 순양함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탑재 무장과 장비는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무와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이제 될 수 있는데, 통상 여기에서는 함대함이라든지 함대공 유도탄, 함포, 어뢰, 뭐 대유도탄 기만 체계,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 방화복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 전자 방해 공격 이런 어떤 그 통합 보안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미사일, 함포, 대잠, 뭐 사통 장비,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제 보유하고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는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텔스화되고 그다음에 자꾸 이제는 이런 그 장비들은 계속적으로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전자화된다. 이런 것들로 이제 이루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여태까지는 사람이 타서 운영이 됐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뭐 인공지능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AI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전투기에는 사람이 타지 않는 그래서 이제는 컴퓨터로 조정을 하는 이런 이제 역할까지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장기적인 그런 무기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이제는 병력이 줄어들고 있고 이 병력은 축소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방어라든지 어떤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방어하고 공격할 수 있는 이런 그 인원들은 이제 한정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무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무기가 다양화돼 가고 있고 그다음에 대형화돼 가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는 스텔스화 전자화돼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이제 구축함인데 이 구축함은 자 대서양에서 어떤 대양에서 여기는 독자적으로 작전을 할 수 있는 순환함보다는 작은 수상 전투함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뢰로 적의 대함을 물리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잠수함보다는 빠르고 잠수함 탐지라든지 공격 장비를 장착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83년 1893년에 이제 영국에서 여기는 이제 최초로 건조됐는데 여기는 어뢰정이라든지 잠수함 대항용으로 이제 건축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최초 이제 320톤 내외로서 이제 건조가 됐는데 현재는 4,000톤 초과되는 이러한 이제 구축함이 이제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프리킷함이라든지 호위함, 대잠함 이런 것들로 이제는 호칭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구축함의 운영 개념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냐면 대잠전, 그다음에 대공방어, 항공모함 및 선단 호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에는 항공기 통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구축함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서 보면 이제 세종대왕함과 그다음에 아덴만 여명작전의 어떤 수행하는 어떤 체형함호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에는 이제 이순신함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톤급을 우리가 이제 보면 3,885톤급은 이제 강계통항함, 그다음에 을지문덕함, 그다음에 양만춘함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다음에 이제 4,500톤급은 여기서는 충무공 이순신함, 문무대왕함, 왕건함, 최영함, 그다음에 강검천함, 대주영함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런 항공들을 보고 우리가 참 우리가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그 조선이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최고의 어떤 그런 기술력과 이런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뭐 잠수함이나 수상함 만드는 것들은 이제 뭐 이렇게 어려움이 좀 없는 것 같은 그런 아마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부착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은 아직까지는 미흡한 점은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는 잠수함까지 이제 건조하는 이런 것까지 이제 돼 가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 급이 이제 7,600톤급으로 인해서 이제 이지스함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여기는 세종대왕함, 뭐 서해 유성룡함, 율곡2함 이런 것들로 이제 우리가 톤급이 이제 점점 우리가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구축함의 분류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여기는 구축함은 이제 일반적인 구축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도탄 탑재 구축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무장에 유도탄을 탑재한 구축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항공기 탑재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 3대 이상 탑재는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송이나 호위 구축함이 있는데 이거는 뭐 성능이나 크기보다 다소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 일반 구축함보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떨어진 그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발전 추세는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번 이러한 발전 추세는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은 이제 호위함입니다. 호위함. 여기서는 이제 호위함은 자, 적의 어떤 그런 잠수함, 이런 항공기부터 여기는 선단이나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여기는 대잠전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강계토항으로는 광의의 개념.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에서는 배수량은 1,500에서 3,000톤급 내외의 어떤 군함을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호위함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협의적으로 보면 여기에서는 수송이라든지 상륙 전용 함정이나 선단과 같이 행동하면서 호위 임무를 수행하는 해군 함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서는 어떤 지원하는 그런 측에서의 어떤 그런 호위함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광의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그런 그 현상이 있느냐면 자, 어떤 공중이라든지 수상, 그다음에 수중 공격으로부터 경계 방어는 어떤 이런 그 모든 군함을 우리가 이제 여기에 포함해서 여기에서는 호위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위함은 자, 1차 세계대전까지는 여기에서는 해상 호위 작전에 구축함을 투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느린 상선이나 수송 수단을 호위하는 이런 작전에 고속이라든지 중무장의 어떤 구축함을 투입한다는 것은 비경제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량면에서 절대적으로 이제 부족한 이러한 현상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2차 세계대전 직전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보다 경제적이고 신속하게 건조할 수 있는 이런 군함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호위함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항양성을 갖추고 있는, 그래서 700이나 800톤급 이상의 어떤 함정을 일컫는데 대부분, 그래서 우리가 1,500에서 3,000톤급 이상의 우리가 여기에는 그런 톤급을 구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호위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초계함입니다. 초계함. 자, 초계함은 적의 어떤 기습 공격에 대비해서 연안 경비라든지 이런 구축함을 보조하기 위한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해상 상태가 비교적 평온한 상태지만 작전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배수량은 1,000톤급 내외의 어떤 군함을 우리가 호위함보다 성능이 떨어지고 크기도 작은 함정을 우리가 초기함이라고 할 수 있죠. 초기함은 어떤 면에 보면 여기는 공해상, 해군은 공해상 부근의 어떤 해상 경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그 해상 경계에 초기함을 여기에서는 배치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1,000톤 내외로 하다 보니까 이건 기동력이 좀 있다는 거죠. 그죠? 기동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1999년에 이제 서해 교전에서 여기는 북한 경기정을 격침하는 이런 어떤 그 성과를 낸 이런 어떤 초기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그 북한 경비정을 격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우리가 초기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고속정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고속정은 어떤 그 연안 방어라든지 항만 방어로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소형의 어떤 빠른 기동성과 어떤 속도를 여기에서는 가진 전투함으로써 해군 전투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신흥 해군군의 어떤 실질적인 주력함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흥 해군군의 어떤 주력함으로 사용하고 있고, 연근 해용으로서 200에서 205톤, 그 다음에 연안용으로서는 500톤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는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군 고속정은 북한 간첩선 납포용으로 여기에서는 이제 배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북한은 다양한 용도로 이제 이 그 고속함을 이제 그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한번 우리가 보면은 자, 어뢰를 어떤 주력 무기로 하는 어뢰정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함대함 미사일 탑재한 유도탄정으로 사용하고 있고, 함포를 위주로 하는 어떤 경비정으로서 이것을 이제 개조해서 북한에서는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이제
이런 어떤 그 지원함의 어떤 종류를 보면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수송함서부터 구조함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수송함은 100에서 4,000톤급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병력이라든지 장비 이런 것들을 장거리 이동할 때 이런 수송함을 이용하고 있고, 14,000톤 어떤 톤은 독도함은 이 수송함 겸 상륙함에 해당하는 이러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거죠. 상륙함은 이제 9,000에서 16,000톤급으로서 병력과 어떤 장거리 이런 어떤 임무 수행을 하고 있고, 여기는 독도함이라든지 고준봉함, 그다음에 비로봉함 이런 것들이 이제 운영되고 있고요. 소해함은 4,000에서 1,000톤 내외입니다. 그래서 기뢰 발견이라든지 이런 제거 업무가 이제 주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기뢰 부설함은 기뢰 부설이라든지 이런 소해 작전을 지휘하는 것. 그래서 2,000에서 3,000톤급을 운영하고 있고, 구조함은 2,000에서 4,000톤급으로서 여기에는 이제 리프트라든지 이런 어떤 챔버 이런 것들을 이제 구비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다음에는 이제 상륙전함입니다. 이런 상륙전함은 그 상륙전함을 위해서 여기는 지휘 통제라든지 그다음에 병력 수송, 그다음에 군수 보급 지원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함정을 우리가 상륙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륙전함은 전차라든지 장갑차, 그다음에 이런 전투 차량, 병력 등 이런 어떤 상륙과 침투 목적을 하기 위한 이런 어떤 수송을 하기 위한 것들을 상륙전함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평시에는 재난구조라든지 평화유지작전을 여기에서는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시에는 그럼 어떤 임무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자,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병력을 적진의 어떤 면에서는 상륙시킬 수 있도록 항공기는 물론 어떤 여기에서는 뭐 공기 부양형이라든지 상륙정, 그 다음에 수륙, 양륙, 그 다음에 장갑 차량 이런 것들을 탑재해서 여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구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역할을 하는 그런 전시에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 때에 개발이 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북아프리카나 노르망디, 그다음에 태평양 전쟁 이런 것들을 전쟁에서 이제 투입됐고, 최근에는 아니지만 뭐 10년이 벌써 됐네요. 베트남전에도 여기에는 투입됐다는 거죠. 이 항구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원양 항해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든지, 그다음에 얕은 수심을 접안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륙전함은 이런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은 개량된 형태의 어떤 상륙함을 개발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자,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차기 상륙함인 천안함봉이라든지 뭐 천자봉함, 일출봉함, 노적봉함, 전력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차기 어떤 그런 그 전력하에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기뢰전함입니다. 이 기뢰전함은 자, 소해함인데, 소해함의 주 임무는 뭐냐면, 자, 기뢰를 발견하고 여기는 제거하는 이러한 임무를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는 기뢰함 함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시에는 뭐 주요 항만에 대해서 탐색 작업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하고, 그다음에 전시에는 여기에서는 폐쇄된 항구의 어떤 돌파를 하고, 그다음에 주요 항만이라든지 그다음에 상륙작전 시 소해 임무를 수행하는 그러한 역할을 여기에서는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뢰함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소해함은 여기에서는 연안의 기뢰를 제거하기 위해서 여기는 항구의 어떤 기뢰 제거 작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런 여기에서는 이 함정, 여기에서는 HMC라는 것은 여기에는 함정의 어떤 주요 부분 구조물을 어떻게 총칭하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흘수선이 작아서 어떤 항구에도 입항이 가능하다는 이런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기뢰전함이라는 것이. 그다음에 이제 기뢰 부설함입니다. 이 기뢰 부설함은 자, 전술적 이득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제 완전히 어떤 면에서 보면 조립된 이런 기계를 목적지까지 운반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뢰 방어라고 하는데,
이러는 길의 운반이라든지 방어길의 부설, 적의 주요 해역의 공격길의 부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부설하거나 적의 어떤 주요 해역의 공격길을 부설할 수 있는 이러한 임무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해함에 대한 어떤 제한적인 군수 지원이라든지 헬기 모함 임무 수행이 가능하고 있고요. 특정 해역의 어떤 폐쇄라든지 기뢰 부설 지역의 어떤 진입해서 적함을 격추하는 이런 어떤 임무를 이제 수행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특정 바다 구역을 폐쇄한다든지 기뢰 부설 해역으로 진입하는 어떤 적 전함을 공격하기 위해서 격침시키는 이런 비대칭 전략을 여기서는 운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 6.25 전쟁 중에 이 북한군은 소련 어떤 기뢰 부설함 이런 것들을 이제 저지하고자 이런 것들을 어떤 지원했었는데,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서는 원산 상륙 작전, 여기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 보면 저지하기 위해서 기뢰를 3,000발을 원산 앞바다에 설치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 바다에도 이런 어떤 이런 이 기뢰기함을 부설함으로써 조기 기동성이 여기에는 따르지 않도록, 그 다음에 지연 작전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원산 앞바다에 이런 걸 설치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원산 작전, 이런 원상 상륙 작전을 여기에서는 10일간 저지한 이러한 우리가 일이 있었다는 거죠. 10일간 저지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뢰 전함까지 우리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는 지원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우리가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